네, 클래스와 객체에서 접근 지정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지정자.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객체를 캡슐화하고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공개 멤버와 외부에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비공개 멤버를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에는 세 가지 멤버 접근 지정자가 있다. private, public, protected가 있어요. 그래서 멤버에 대한 접근 지정은 클래스 선언부에서 접근 지정자 다음에 콜론을 찍고 멤버들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를 이룹니다. 자, 그래서 private 멤버에서는 private 접근 지정으로 선언된 멤버로서 클래스 내의 멤버 함수들에게만 접근이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퍼블릭 멤버는 퍼블릭 접근 지정으로 선언된 멤버로서 클래스 내외를 막론하고 프로그램의 모든 함수들에게 접근이 허용이 됩니다. 프로텍티드 멤버는 프로텍티드 접근 지정으로 선언된 멤버로서 클래스 내의 멤버 함수와 이 클래스를 상속받은 파생 클래스의 멤버 함수에게만 접근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텍티드 접근 지정자는 상속을 다루는 8장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지정은 다음과 같이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고 접근 지정자가 선언되면 다른 접근 지정자가 선언될 때까지 모든 멤버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 디폴트 접근 지정은 C++에서 디폴트 접근 지정은 플래빗입니다. 플래빗. 자, 디폴트 C++에서는 플래빗이 디폴트이다. 자, 접근 지정의 중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근 지정의 중복 사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플라이빗 또 플라이빗 이렇게 있습니다. 멤버 선언, 멤버 선언. 자, 디폴트 접근 지정은 플라이빗이다. 그래서 디폴트 접근 지정은 플라이빗이라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 써져 있죠. 자,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플라이빗이 이렇게 인트 레디우스 멤버 변수. 자, 그래서 멤버 변수 자, 멤버 보호하고 생성자에서 우리가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클래스의 멤버들은 클래스 외부에서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원칙인데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자신의 위장을 다른 사람이 보거나 만질 수 없도록 노출시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위장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데이터 멤버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숨기고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의 멤버 변수에 대해서는 퍼블릭 사용을 자제하고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퍼블릭으로 선언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는 경우를 퍼블릭으로 선언하는 경우하고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는 경우를 이제 대조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멤버 변수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죠. 퍼블릭으로 되니까 프라이빗으로 멤버 변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멤버 변수 퍼블릭으로 선언한 나쁜 사례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레디우스 와플 레디우스의 값을 접근해서 5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프라이빗 멤버 접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외부에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생성자를 퍼블릭으로 선언이 돼야 되는데 생성자가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컴파일 오류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제인데 예제에서 우리가 에러가 나는 것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정답은 이제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 요거 11번, 13번 되는데 자, 생성자 private access error는 자, private access error는 private이므로 메인 함수에서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private access error OVA. 자, 11번 에러도 보면은 A는 private access error 클래스의 private 멤버이므로 11번. 자, obj b.a. 그래서 A는 private access error 클래스의 private 멤버이므로 메인 함수에 접근할 수 없다. 요거 A는. 자, 13번 에러 F함수는 private access F함수는 private access error 클래스의 private 멤버이므로 메인 함수에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돼 있는 게 9번, 11번, 13번 이렇게 돼 있죠. 13번, 9번, 11번 A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함수 호출에 따른 시간 오버헤드입니다. 함수는 초기 컴퓨터 언어의 발달사에서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적절한 단위 작업을 하나의 함수로 작성해서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실행할 수 있으므로 함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빌딩 블럭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늘 프로그램 코드를 어떻게 쪼개서 함수들로 만들지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호출에는 대가가 따를 수 있는데 함수 호출과 실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버헤드가 발생될 수 있다. 시간 소모가 발생이 되는데 자, 함수 호출에 따른 시간 오버헤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함수 호출을 했어요. 돌아올 리턴 주소를 저장했고 CPU의 레지스터 값을 저장했습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를 스택에 저장을 했습니다. 함수가 실행이 됐고 함수의 리턴 값을 임시 저장소에 저장을 했고 저장한 레지스터 값을 CPU에 복기를 했어요. 돌아갈 주소를 알아내서 리턴을 합니다. 함수 호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작은 크기의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 실행 시간에 비해서 호출을 위해서 소요되는 부가적인 시간 오버헤드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 오버헤드 시간이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에서 만까지 루프를 돌면서 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1에서 만까지 루프를 돌면서 홀수 합을 구하는 코드로서 함수 호출에 따른 시간 오버헤드의 심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 그 오드 함수의 코드 x%2의 1을 계산하는 시간보다 오드 함수의 호출과 리턴에 따른 오버헤드 시간이 더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도 10,000번이나 오드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함수 호출 오버헤드는 더욱 가중이 되는데 x%2의 계산을 함수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짧은 코드를 함수로 만들면 함수 호출의 오버헤드가 상대적으로 커서 프로그램 실행 시간이 길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짧은 코드로 이루어진 이런 함수에 대해서 함수 호출에 대한 오버헤드를 줄일 방법이 있으면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계산책은 인라인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넘어가서 볼게요. 자, 인라인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라인 함수란 짧은 코드로 구성된 함수에 대해서 함수 호출 오버헤드로 인한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 저하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기능인데 자, C 언어에서도 인라인 함수가 지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라인 함수는 함수 앞에 인라인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자, 인라인 키워드를 이용해서 함수를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컴파일러는 인라인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 인라인 함수의 코드를 그대로 삽입해서 함수 호출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함수 호출 오버헤드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실행 속도가 향상이 되고, 자, 그리고 오드 함수를 인라인으로 선언하면 컴파일러는 오드 함수를 호출하는 메인 함수를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컴파일러는 변형된 코드를 컴파일하고 컴파일 되고 나서 인라인 함수, 오드 함수는 사라지고 오드 함수를 호출한 곳에 x%2만 존재한다. 그래서 오드 함수 호출에 대한 오버헤드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인라인 함수에 대한 처리, 인라인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 인라인 함수 코드를 확장하고 삽입합니다. 매크로와 유서하고 코드 확장 후에 인라인 함수는 사라집니다. 인라인 함수의 호출은 함수 호출에 따른 오버헤드가 존재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개선이 됩니다. 컴파일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자, 목적에서는 자주 호출되는 짧은 코드의 함수 호출에 대한 시간 소모를 줄이고 C++에는 짧은 코드의 멤버 함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라인 함수를 씁니다. 자, 인라인 함수의 사례를 보면은 자, 컴파일된 인라인 함수를 처리 후에 확장된 C++ 소스 코드를 컴파일합니다. 자, 이렇게 인라인 함수를 넣어줬죠. 인라인 함수 넣어주고 이렇게 i%2로 이렇게 컴파일러에서 인라인 함수의 코드 확장을 삽입을 합니다. 인라인 함수에 대한 제약사항은 인라인 함수는 컴파일러에게 주는 요구 메시지가 컴파일러가 판단해서 인라인 요구를 수행할지 결정을 하고 리커전, 긴 함수, 스태틱 변수, 반복문, 스위치문, 고투문 등 이런 가진 함수를 수행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객체지향 언어에서와 같이 C++ 프로그램 역시 비교적 작은 함수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C++에서는 멤버 변수의 값을 알아내고 멤버 변수의 값을 쓰는 이른바 getter, setter라고 불리는 작은 멤버 함수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 멤버 함수들을 호출하는 코드 역시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inline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 inline 함수 코드를 단순 삽입함으로 호출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으면 그만큼 전체 크기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작은 함수를 인라인으로 선언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 그래서 인라인 함수의 제약사항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파일러에게 주는 일정의 요청이지 강림 명령이 아니다. 컴파일러는 함수의 크기나 효율을 따져서 불필요한 경우에 인라인을 선언을 무시할 수도 있고 컴파일러에 따라서 재기함수, 리커전, 스태틱 변수, 반복문, 스위치, 고투문 등을 가진 함수는 인라인 함수에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인라인 함수의 장단점에 대한 부분. 자동 인라인은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이 빨라지고 인라인 함수의 코드 삽입으로 컴파일된 전체 코드의 크기가 증가가 됩니다. 컴퓨터 최대 30%가 증가되고 짧은 코드의 함수를 인라인으로 선언하는 것이 좋다. 자,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이 빨라지는데 단점은 이렇게 된다. 자, 자동 인라인 함수를 보면은 멤버 함수의 인라인 선언과 자동 인라인 함수인데 생성자를 포함해서 클래스의 모든 멤버 함수가 인라인으로 선언될 수가 있는데 자, 이 서클 A 자, 서클 클래스의 생성자와 getArea 함수를 인라인으로 선언한 A입니다. C++에는 멤버 함수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클래스의 선언부에 직접 구현해도 무방합니다. 구현부에 직접 구현해도 무방합니다. 컴파일러는 클래스의 선언부에 구현된 멤버 함수들에 대해서 인라인 선언 없이도 인라인 함수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 인라인 함수, 자동 인라인 함수, 자동 인라인 함수로 처리된 경우 이렇게. 그래서 생성자와 서클 클래스의 생성자와 getArea 함수가 자동으로 인라인 처리되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인라인으로 선언할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될 경우에는 컴파일러에서 자동으로 인라인 처리가 되고 생성자를 포함 모든 함수가 자동 인라인 함수가 가능합니다. 네, 구조체를 보도록 할게요. C++에서는 C 언어의 호환성을 위해서 구조체를 지원합니다. C++ 구조체는 표준 C 구조체의 기능을 확장해서 클래스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C++ 구조체는 struct 키워드를 선언하고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가지고 접근 지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 구조체 선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멤버 선언, 프라이빗 멤버, 프로젝트 멤버 선언, 이렇게 멤버 선언. 자, 그래서 C++ 구조체의 객체 생성을 보면은 자, C++ 구조체의 객체 생성은 클래스 선언, 객체 선언 방식과 같이 구조체 타입 뒤에 객체 이름을 지정하면 되는데 struct name 타입의 객체 sto 뭐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A인데 이렇게 struct 키워드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객체 생성 struct name 오브젝트 C연의 구조체 객체 생성 그래서 이렇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상속 멤버 접근 지정 등 모든 것이 클래스와 동일하고 클래스와 유력에 다른 점은 구조체 디폴트가 접근 지정이 퍼블릭이고 클래스의 디폴트 접근 지정은 프라이빗이다. C++에서 구조체를 수용한 이유는 C 언어의 호환성 때문에 C의 구조체 100% 호환 수용 가능하고 C 소스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 위해 구조체를 C가 많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쌓였던 것들을 그냥 구조체로 가서 흡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조체의 클래스와 디폴트 접근 지정을 비교해보면 동일하다. 구조체에서는 이렇게 퍼블릭이 기본이다. 클래스에서는 프라이빗 이렇게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구조체와 클래스의 차이점은 C++ 구조체는 C++ 구조체는 클래스와 기능적으로 동일합니다. 멤버 변수뿐만 아니라 생성자와 소멸자를 비롯한 멤버 함수를 가질 수 있고 다른 구조체나 클래스에게 상속 가능하고 다른 구조체나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멤버들은 접근 지정자로 지정이 되고 멤버 활용 방법 또한 클래스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구조체가 오직 한 가지 다른 점은 클래스의 디폴트 접근 지정 요것만 다른데 그래서 클래스의 디폴트 접근 지정이 프라이빗이고 자, 구조체는 퍼블릭입니다. 자, 이는 C 언어의 호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C++에서는 구조체보다 클래스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구조체와 클래스가 거의 같다면 구조체와 클래스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에서 정답은 없지만 개발자에 따라서 멤버 변수만 있는 자료 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를 사용하기도 하고 다만 뭐 C 언어적 사고를 탈피를 위해서 구조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구조체와 클래스를 함께 사용하면서 스스로 혼란을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클래스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죠. 자, 서클 클래스를 C++ 구조체를 이용해서 제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구조체 생성자 struct 서클 구조체 선언 자, struct 서클 이렇게 똑같이 구조체를 이용해서 제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람직한 C++ 프로그램 작성 방법인데 C++ 프로그램은 여러 클래스들과 전역 함수들로 구분이 됩니다. 이들을 하나의 C++ 소스 파일로 작성할 수가 있고 소스 파일로 여러 소스 파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헤더 파일과 CPP 파일로 분리해서 작성이 가능한데 클래스마다 분리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선언부에서는 자, 헤더 파일에 저장을 하고 클래스 구현부에서는 이 소스 파일, CPP 파일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선언된 헤더 파일을 include를 해주는 겁니다. 자, 메인 함수 등 전역 함수나 다른 변수는 다른 CPP 파일에 분산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필요하면 클래스가 선언된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줍니다. 목적은 뭐 클래스를 재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서 사용을 합니다. 요거를 한번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마다 선언부는 헤더 파일에, 구현부는 CPP 파일에 분리해서 작성하고 메인 함수 등 함수나 전역 변수는 한 개 이상의 CPP 파일에 나누어서 작성을 합니다. 클래스마다 클래스의 선언부와 구현부를 헤더 파일과 CPP 소스 파일로 분리하면 전체 프로그램을 관리하기가 쉽고 클래스를 재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활용하는 코드들은 클래스에 대한 선언이 필요하므로 클래스의 선언부가 들어가 있는 헤더 파일만 include 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 만약 헤더 파일에 클래스 구현부가 들어있으면 헤더 파일을 include하는 여러 소스 파일에 구현부가 중복해서 들어가므로 링크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부분, 서클 클래스 선언부, 서클 클래스 구현부, 맨 함수 등 나머지 코드를 분리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서클의 선언부를 서클 자 헤더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했죠. 자 서클 CPP 자 메인 CPP 이렇게 서클 클래스 선언부예요. 서클 클래스 선언부 자 서클 클래스 구현부 자 메인 함수 등 메인 함수나 뭐 나머지 코드 이렇게 분리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 따로따로 해요. 그 다음에 링킹을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엑스큐션 메인으로 엑스큐션이 되는 거죠. 여기 링킹이 되는 거죠. 로직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헤더 파일을 중복 인클루드 할 때 생기는 문제점 해결인데 이제 클래스 선언부를 헤더 파일로 작성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CPP 파일에서 클래스가 선언된 헤더 파일을 여러 번 인클루드 하면 중복 선언으로 이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컴파일 오류 이렇게 똑같이 중복 선언으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컴파일 오류 메시지는 서클 클래스가 중복 선언됐음을 이제 경고합니다. 그래서 맨 CPP에서 부탁되고 이렇게 3번 서클 헤더를 인클루드하는 사례는 거의 없겠지만 헤더 파일의 중복 인클루드는 뭐 이렇게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기는 문제점을 이 중복의 문제점을 조건 컴파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헤더 파일을 중복 인클루드해도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자, 헤더 파일의 조건 컴파일문을 삽입하면 되는 겁니다. 조건 컴파일문의 상수 서클 H를 다른 조건 컴파일의 상수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클래스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조건 컴파일문입니다. 자, 조건 컴파일문 이렇게 컴파일 오류가 이렇게 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조건 컴파일 문을 넣었을 때, 자, 여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메인 함수의 첫 번째 메인 함수의 첫 번째 샵 include circle h가 처리될 때 circle h 상수가 정의가 됩니다. 될 때 h 상수가 정의가 되는 거죠. h 상수가 정의가 되고, 자, 그리고 서클의 선언부가 메인 CPP의 확장이 되는 거고, 메인 함수의 두 번째 include circle h가 처리될 때 circle h 상수가 이미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 컴파일문의 값이 false가 돼서 자, false가 돼서 end if 문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서클 클래스의 선언부는 메인 CPP에 확장되지 않는다. 자, 요거를 이용해서 조건문을 이용해서 확장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 메인 함수의 세 번째 샵 include circle h 문은 두 번째 include 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그래서 결국 처음 include circle h 문만 처리가 되고 나머지 include 문은 처리되지 않게 되므로 이제 이 서클 클래스 선언부가 한 번만 메인 CPP에 확장이 된다. 중복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요거 때문에. 자, 컴파일에서 링킹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헤더 파일과 CPP 파일을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자, 헤더 파일과 CPP 파일을 이제 분리할 수가 있죠. 자, 총 뭐 헤더 파일, 헤더 파일과 캘큘레이터 헤더 파일과 헤더 CPP 파일과 캘큘레이터 CPP 파일, 자, 메인 CPP 파일로 5개 정도 분리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한번 답을 보시면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헤더에 if엔 조건물, 상수 조건물을 넣어줘서 이렇게 중복되는 걸 막아주고, 자, 헤더, 그다음에 캘큘레이터, 그다음에 메인 CPP 이렇게 쪼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래스와 객체 부분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같이 좀 해보자면, 이렇게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객체에 대한 이해를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C++ 클래스 만드는 부분을 같이 했고, 그다음에 생성자, 그다음에 소멸자, 접근 지정, 그다음에 인라인 함수, 그다음에 C++ 구조체, 그다음에 이제 이 C++로 소스 코드를 쪼개는 것까지 같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